예, 목요일 뉴스탑10은 정말 오랜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을 먼저 쫓아가 보겠습니다. 전국 순회 일정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유일하게 1박 2일로 찾은 곳 바로 부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현장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부산 지역 현영 의원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은 오늘의 포즈는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에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격차 해소라는 얘기를 우리 정책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공약의 큰 틀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 해소인데요. 그동안 단지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현장 지도부 오늘 회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야당 비판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지역 격차 해소 혹은 정책 면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다. 수도권, 서울, 부산 격차를 해소하고 실천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에 이걸 실천에 옮기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취임할 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메시지가 확연하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공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방에서 이제 비대위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결국 격차 해소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지방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 치료받지 않고 서울로 올라올 정도로 모든 면에서 사실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부산에다가 이 격차 해소 문제 이슈를 던진 것인데요. 물론 그동안 사실은 뭐 많은 각 정부가 전부 다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격차 해소라는 지금 어젠다를 던진 것인데 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산업은행의 이제 부산 이전.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서울에 둔다라는 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면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결국 부산이 살 길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저는 부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 최근에 홍콩이 여러 가지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요. 금융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부울경을 합하면 예. 거기 현대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제조업과 금융 허브가 함께 있는 도시는 굉장히 찾기 드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부산은 금융 허브로서 저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사실상 이제 이 부산의 격차 해소 문제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업을 유치할 것이고 또 여기에 산업을 유치한다면 여기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사실 제 기억에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표 뭐 면담에서 뭐 이런저런 그렇죠.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성사가 잘 안 됐었는데 네. 한 위원장의 얘기는 이거는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이걸 좀 강조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의지를 법 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 어떻게 하죠? 지금의 이 여소 구도에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총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수 의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격차를 좀 줄이겠다. 총선 때 국민의힘을 뽑아달라. 뭐 이런저런 현장 맞춤형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로 삼은 이유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전통시장 자갈치장과 남포동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광장, 비프 광장을 찾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꽤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전용마다 통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한동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가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젯밤 부산인데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 영상 보고 노 교수께서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정치인 한동훈 좀 행운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인생마사 세옹지 마라 그러는데 부산으로 좌천될 때 저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산 연고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부산 고검에 와서 이렇게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좌천된 것도 정치적 사상이 될 정도로 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 대선 국면도 아닌데 저런 광경은 참 보기 드물잖아요. 예전에 뭐 YS DJ 시절에 이렇게 정치인 한 사람에게 쏠리는 그런 팬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데 예. 뭐 조금 보기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 어떤 정치인이든지 본인을 저렇게 지지하는 팬덤이 강력한 팬덤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죠. 예. 큰 자산이고 또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에도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뭐 조직 동원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팬덤이 우려했던 것도 한 가지 있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정말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긍정적인 자산으로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좋지만 예. 상대라든지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배제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저 자체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속한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 수많은 인파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앵커로서 진행자로서는 저기 현장에 몇 명이 모였다. 구체적인 수치 아니면 비교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름 인파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저 스스로도. 근데 저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다. 한동훈 위원장이 걷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가득 에워쌌다. 이 정도 표현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왔습니다.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더 잘하겠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인파 스케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좀 갈아입고 뭐 전통시장인 자갈시장도 찾았고 회 먹방 그러니까 회 같이 한번 먹고 국민의힘 사람들과 씨앗 호떡도 먹고 당원들 앞에서는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설주한 변호사님. 네. 이 맨투맨 티셔츠요. 1992 써져 있는 거. 네. 이것 보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설주한 변호사께서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듣기로 199 티셔츠 이런 어쨌든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걸로 기억하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이벤트라든지 기획을 보면서 저건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일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직관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1992라는 것이 어찌 보면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인데 예. 저도 이제 뭐 좀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LG가
작년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994년도였습니다. 근데 94년도 이제 KBO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구단이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됐어요. 예. 근데 롯데 팬들은 아마 1992년도를 생각하면 아직도 좀 뭉클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뭐 저는 이걸 상당히 의도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롯데가 우승을 했던 그다음에 부산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어떤 향수를 일으키면서 저는 뭐 이 단순히 티셔츠 하나가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100마디의 말보다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뭐 이제까지 어떠한 기획을 보면서 이벤트를 보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 별로 든 적이 없는데 이건 참 잘한 기획 같습니다. 예. 92년 30년이 넘었어요. 롯데가 우승한 지. 당시 이제 저랑 이름이 같은 염종석 투수가 활약을 하면서 부산이 당시 한번 뒤집혔었고 그 이후에 우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네. 1991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본인이 9학번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 안에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롯데 우승과는 관련이 없는 일단 티셔츠 그냥 로고기 때문에. 근데 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민들이 모인 것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이 입었던 저 맨투맨 티셔츠도 또 한때 온라인에서 판매량 1위를 찍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뭐 1000장 이상 지금 팔려 나갔다고 그러죠. 굉장히 아마 인기리에 이제 팔려 나간 것인데 사실은 뭐 저거하고는 1992 그 1992년 이 롯데 자이언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티셔츠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홍보의 어떤 직관 효과예요. 뭐냐면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 숫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가 보면 아 저거구나. 사실은 저거 보고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뭐 이 부산 분이 아니니까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몰랐는데 부산 사람들은 저걸 보고서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저게 롯데 자이언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 공감대를 콕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저렇게 할 때 그냥 양복 입고 가거든요. 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양복 입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질적입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뭐 시장 갈 때 양복 입고 가면 어색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저걸로 갈아입고 평상복을 입고 그러면서 이 1992가 적혀진 티셔츠 차림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 이게 결국은 본인이 예전에 이제 좌천대 왔을 때 자갈치 시장도 가고 기타도 배우고 뭐 거기서 뭐 롯데 자이언트 게임도 보러 가고 이런 이야기를 사직구장도 했지 직접 않습니까? 갔다고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이 티셔츠 입고 가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 동네의 어떤 사람들의 심경을 알고 있구나. 즉 우리의 어떤 감성을 알고 있구나. 라는 공감대가 확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로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간 효과는 뭐 톡톡히 누렸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많이 모인 군중들이나 저 1992 저 숫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왜 응답하라 시리즈가 갖고 있는 게 저도 사실은 그 드라마는 다 봤거든요. 왜냐 제가 살았던 시대에 그 내용과 소품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게 부산 시민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굉장히 유효한 어떤 효과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편한 캐주얼 차림에 맨투맨 티셔츠 하나 입었을 뿐인데 저 1992 숫자가 상징하는 게 부산 분들에게는 꽤 의미가 많기 때문에 여기 송정 바닷길 산책하고 기타 배우고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드레스 코드, 옷차림새로 여러 가지 부산 민심을 좀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지역 맞춤형 메시지, 검사 시절 지역 순회 근무가 강점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누군가 오늘 일부 기사 제목 중에 한동훈 위원장 팔도 사나이라는 제목도 있던데 인용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 읽진 않고 다만 이제 충청도 좌천됐을 때 군생활 엄마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춘고 춘여고 지역 사람들만 부르는 이름까지 썼고 대구는 정책 출생지다. 이번 부산에 가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부산에서는 처음 쓴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서.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번 부산 일정과 이런 지역 맞춤형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부산 사랑해요. 그다음 부산이 저도 좋더라고요. 검사들은요. 예.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요. 검사 생활 내내 서울에서만 근무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지방 근무한 거는 검사장 되기 전에는 딱 2군데밖에 없는데 한 번은 천안이고 한 번은 부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천안에서는 9개월밖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근무한 데는 부산밖에 없는데 부산에서는 평검사 하는 동안 2년 동안만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장 된 다음에 옛날로 치면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을 지난 정권에서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놨다가 그 급전직하로 그야말로 이제 한직으로 그렇게 내려보낸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다 잘 되면은 지난날 어려운 것도 다 추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부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할 때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많이 화도 났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다 추억이 되고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부산 사랑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산 부산 동료 시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해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기분이 매우 좋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반론도 있어요. 설주현 변호사님. 연예인병 걸렸고 연예인병 걸리면 약이 없다고 하는데 거품은 꺼진다. 근데 글쎄요. 뭐 윤건영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논평이니까 존중을 하되 아까 설 변호사 얘기했다시피 저 정도를 거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신상 효과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지 않았었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스타성이 높은 한번 정치 예비 후보군이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도. 예.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이런 높은 호응도 같은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예. 한동훈 장관 시절에 어찌 보면 야당,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싸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는 저런 뭐 쇼잉은 당연히 정치인이 필요하죠. 특히나 지금 당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쇼잉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한 예. 어떤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 회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악법이다 하고 끝날 것인가? 어쩌면 이제는 여당의 당 대표로서 정책 부분이라든지 법률 부분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총선 전국에서 이제 정말 시시각각 형태로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이제 평가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설주현 변호사께서도 어쨌든 그럼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어떤 정치인 한 명이 가서 지역에 저런 많은 시민을 모을 수 있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위원장 정도뿐이다라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포동이라든지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상당히 대선 시절에 있을 만한 어떤 그 기획이긴 해요. 저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뭐 대선 후보로서의 저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 지금 비대위원 특히나 총선 전국에서 저런 모습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부산이라는 어떤 환경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떠한 지금 스타성이
특성이 또 신상품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합쳐지면서 저러한 어떤 장면이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어젯밤 현장 분위기를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좀 느껴봤다면 이제 좀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부산 메시지의 핵심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그 재판 기간이 받았던 세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갑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금고 이상 판결 확정됐을 때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 국회의원들 전액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 제안에 답해 주길 응답하라라고 했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세비 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확정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되는 것까지만 3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실형 그 확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국회의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솔선수범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예. 법 이론적으로야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확정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맞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바람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누구냐면은 윤관석 의원 1심 재판이 1월 31일 이번 달 31일에 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 뭔그 날벼락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일 기분이 나쁠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재판은 3개지만 혐의는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거든요. 예. 10개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지금 그 국회의원 거의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넘버원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비 반납 일단 공을 민주당에 넘겼는데 오늘까지는 민주당의 응답이 일단 이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당무를 자택에서 보고 있는 상태니까 답은 없었고 응답하라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돌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윤관석 의원 사례를 들긴 했지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형 선고받은 경우 퇴직 수당과 퇴직 연금 일부 깎인다. 아니 공무원들은 다 금고 이상 받으면 퇴직금 뭐 거의 날아가거나 일부 날아가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냐? 윤관석 의원 봐라 지금 뭐 돈은 받고 있지 않냐?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문제 제기는 비교적 합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세비 그거 다 환수한다 이래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공무원들과 비교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일 수 있는 거는 저렇게 팔도를 다니면서 다 연고를 강조하고 뭐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 언제까지 저렇게 팔도를 다니면서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만약 그렇게 뭐 단순한 인기, 호기심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계속한다면 저건 꺼지는 거죠. 거품이 금방. 근데 꺼질 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렇게 한동훈 부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예.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나온 게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하겠다, 서약하라 그랬잖아요.
소약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형소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헌법이니까 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헌법상 특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화를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민주당과 구체로 협의하자. 의원 입법으로 지금 발의하란 말입니다. 특별감찰관도 좀 얘기가 나왔었죠. 임명할 뭐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준비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몇 월 며칠 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별감찰관법은 법에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예. 만나서 하자, 이렇게 실체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국회의원 세비 환수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아까 얘기한 거품도 꺼지지 않을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법안은 발의할 수 있죠. 예, 예. 세비 환수하는 법안들. 저처럼 공무원들은 요직 확정되면 퇴직연금자 평생 받는 연금이 절반이 깎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쏘아올린 이 논란거리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매달 1,400만 원 정도 지금 의원 수당을 받고 있는, 지금 구속수감돼 있는 윤관석 의원, 돈봉투 관련 작년 8월부터 석 달간 휴가 처리됐고 지금 특별활동비도 챙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아까 법안 발의를 노동일 교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세비 반납 카드를 꺼내니까 한정희 의원, 민주당 소속의 한정희 의원이 이거 이미 발의돼 있다. 작년 봄쯤에 이 보좌 직원 수당 관련 법률 일부 개정, 금고형 이상이면 세비 반납하는 거. 근데 법안 발의됐는데 그러면 거대 야당은 이걸 왜 처리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참 일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생각지도 못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다는 것이. 듣고 오신 거죠? 예, 아닙니다. 지금 진짜 한정혜 의원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제가 직접 열람을 아직 못 해가지고 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이제 구속된 경우와 구속되지 않은 경우는 좀 나눠서 아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윤관석 의원처럼 구속돼 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비가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세비 감액이라든지 지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예를 들어주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는 됐습니다만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정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세비 환수를 소급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의 자체는 해볼 만하지만은 조금 더 정교한 논의. 그래서 한정혜 의원이 얘기한 대로 21대 내에서, 임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대로 상당히 다음 22대 국회를 위한 어떤 좋은 법률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거의 입법 권력은 민주당 야당이 갖고 있는데 처리하자는 얘기가 좀 뒤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네요.